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상북도 상주의 외갓집에서의 소름 끼치는 실화괴담. 얘기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저희 집은 서울에 살다가 아버지의 사업 부도로 인해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가구 공장과 기타 재산, 그리고 우리 가족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던 집까지 팔아 빚 잔치를 하고는 아버지께선 남의 공장의 공장장으로 취직을 하셨고 방 한 칸 마련할 돈조차 없었던 어머니와 저, 그리고 2살 터울인 제 동생은 경북 상주에 있던 외가집에 얹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진 명절이나 연휴 때나 간혹 시간을 내시어 우리 가족을 보러 오셨고 그 외엔 공장에 딸린 작은 집에서 다른 공장 식구들과 합숙을 하시며 생활하셨죠. 집에 오셔서도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께 죄송해 하시며 고개도 제대로 못 들곤 하루 겨우 묵으시곤 얼마간의 돈이 든 봉투를 할머니와 어머니께 쥐어드리곤 도망치듯 떠나셨죠. 아버지가 떠나시면 외할아버지는 담배만 태우셨고 외할머니의 긴 한숨이 이어졌죠. 어머닌 우리가 볼세라 서둘러 부엌으로 가셔선 부뚜막 구석에 쭈그리고 앉으셔서 소리 없이 우셨습니다. 전 어린 나이에도 어머니께 말 걸면 안 되겠구나 하고 마루에 나와 시무룩하게 앉아 괜히 발로 맨땅을 차며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상주 할머니가 오셔선 대문에 서서 손짓으로 제게 어서 나오라는 동작을 취하셨고 시무룩하게 고개 숙이고 나오는 제 손을 꼭 잡으시곤 바로 옆집인 할머니네 집으로 데리고 가셔선 떡이며 약과며 사탕이나 홍시 등의 주전부리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전 만난 간식을 먹으며 애답게 금방 기분이 좋아져 기운을 차리곤 했습니다. 상주 할머니는 저와는 아무런 혈연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제겐 혈연 이상인 분이시기도 하시죠. 할머니 살아생전에 절 보시곤 할머니께선 너와 나는 아주 많은 인연으로 얽혀있는 사이라고 종종 얘기를 하셨는데 의미를 여쭈면 항상 뜻 모를 미소로만 화답을 하셨답니다. 할머니를 처음 뵌 것은 우리 가족이 상주 외가댁에 더부살이를 하려고 용달 트럭에 간단한 짐을 싣고 가던 첫날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세간살이를 아버지가 다니시는 공장 창고 안 귀퉁이를 빌려 쌓아놓고는 정말 필요한 짐만 가지곤 외가집으로 향했습니다. 외가집에 몇 번 가보긴 했겠지만 그땐 저도 너무 어릴 때라 딱히 기억나는 건 없고 그때 기억이 외갓집에 관한 최초의 기억이었습니다. 나름 변두리긴 하지만 서울에 살던 나는 처음 가보는 시골 산길이 신기하기만 했죠. 지금은 안 가본 지 오래됐습니다. 외조 부모님도 두 분 다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고 상주 할머니는 외할머니보다도 더 일찍 돌아가셨죠. 딱히 다른 친척도 없는 그곳은 제겐 어린 시절 추억이나 조금 있는 외지니까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린 시절의 상주는 정말 상간오지였습니다. 산골 깊이 있는 도시였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산속에 도시가 있단 것도 신기할 정도로 말이죠. 그나마 외갓집은 그 산골 도시인 상주서도 도심이 아닌 한참을 더 들어가던 둠의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렇게 외갓집에 도착을 하였고 짐을 내리곤 정리는 엄마에게 맡기고는 동네 탐사에 나섰지요. 마을 여기저기를 구경하고 만나는 어른마다 처음 보는 아이를 보시곤 제 정체를 물으셨고 전 열심히 마을 어른들께 재롱을 떨면서 제 소개를 했지요. 제 생존 본능이 여기서 이쁨 받고 살려면 어른들께 잘 보여야 한다는 걸 알려주더군요. 마을에 하나 있던 정말 조그만 구멍가게 앞에 막걸리를 마시고 계시던 마을 어른분들이 이것저것 물으시고는 과자 한 봉지를 사주셔서 먹으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다다랐을 무렵 옆집 담장으로 누군가 저를 부르는 겁니다. 바로 상주 할머니셨습니다. 부르는 소리에 그쪽 방향을 쳐다보니 정말 무섭게 생기신 할머니 한 분이 얕은 담 너머로 저를 내려다 보시고 계셨습니다. 처음 상주 할머니를 본 소감은 한마디로 무섭다였지요. 어린 기억에도 눈빛이 예사롭지 않으신 할머니 한 분이 표정 하나 없는 잔뜩 주름진 무서운 얼굴로 절 내려다 보고 계셨습니다. 전 얼어서 그 자리에 굳었죠. 잠시 절 쳐다보시던 할머니는 언제 내가 그리 무서운 표정을 지었냐는 듯 주름진 얼굴 한가득 환하게 웃음을 머금으시곤 제게 네가 옆집 손자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얼결에 인사를 하는 저에게 할머니는 네 얘기를 너희 할머니한테 많이 들었다시며 시골로 와서 불편하고 고생이 많겠구나 하시면서
심심하면 만난 거 많이 줄 테니 할미한테 자주 놀러 오라 하셨지요. 어린 마음에 보기보다 안 무서운 좋은 할머니라고 생각을 하곤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외조 부모님과 엄마랑 둘러앉아 저녁을 먹을 때 얘기를 하다가 그 할머니 얘기를 했어요. 옆집 할머니를 봤다고 말이죠. 처음엔 굉장히 무서웠는데 지금은 안 무섭다고. 친해졌다면서 아이답게 얘기를 하니 외할머니와 엄마는 살짝 놀라시며 별일이네 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상주 할머니는 동네에서도 소문난 호랑이 할머니였죠. 저도 살면서 여러 차례 목격했지만 몇 안 되는 동네 꼬마들은 할머니 집을 빙 둘러 피해가기 바빴고 할머니의 호통에 눈물과 콧물을 쏙 뺀 이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감히 할머니께 맞서는 이가 없었지요. 조금이라도 이치에 거슬리거나 불의를 보시면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거침없이 호통으로 이어졌고 그 동네에서 상주 할머니랑 잘 지내시는 분은 우리 외할머니 뿐이셨답니다. 상주 할머니나 우리 외조 부모님도 그 동네 토박이가 아니셨어요. 상주 내에서 제법 사셨던 외가는 어머니의 큰 오빠인 큰 외삼촌이 결혼하실 때 집을 파시고는 그 돈으로 큰 외삼촌 집을 사주셨고 큰 도시에 살던 외삼촌이 같이 사시자 했으나 고향 땅을 떠나기 싫으시다고 남은 얼마간의 돈으로 그때 사셨던 두매 산골집을 매입하시고 얼마간의 땅도 구입하시곤 자급자족하며 사셨어요. 상주 할머니는 외가집과 우연히 비슷한 시기에 그 마을로 흘러들어오셔선 외가집의 옆집을 구매하시고 자리를 잡으신 거죠. 그게 우리 엄마가 여중생일 때였다고 하더군요. 상주 할머니는 포항인가 어느 바닷가가 고향이라고 하셨는데 어찌다 버리고 상주까지 흘러들어오신 건지 그 자세한 내막은 몰라요. 다만 할머니는 단신으로 그 마을로 들어오셔서는 젊으셨을 땐 농사도 좀 지으시곤 하셨다는데 제가 갔던 무렵엔 나이가 많이 드셔서 농사는 남에게 붙이시고 할머닌 겨우 조그만 텃밭 정도만 가꾸셨죠. 그 정도만 해도 혼자 먹고 사시긴 충분하셨겠지요. 상주 할머니께도 가족이 있다곤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곳에 사는 동안 누군가 찾아온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간혹 중년 부인들이 찾아오곤 하였었는데 그분들이 무녀라는 건 나중에 알게 되었죠. 나중에 어머니께 커서 듣기론 자식들도 있으셨는데 할머니 성격이 너무 강하시어 사사건건 자식들과 마찰이 일어나는 바람에 거의 의절하고 사는 거라더군요. 그렇게 비슷한 시기에 바로 옆집 이웃 사촌이 되신 외할머니랑 상주 할머니는 곧 베프가 되셨어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시골이 좀 남을 거려 하잖아요. 이사를 오신 두 분은 마을의 다른 어른들과 아직 서먹서먹하시고 특히 상주 할머니 성격상 남과 친해지기 쉽지 않으셨을 거니 서로 의지가 되셨겠죠. 그렇게 이어진 인연은 상주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날까지 지속되고 돌아가시고도 한참 동안 제게 특별한 인연이 되어주셨죠. 그 마을로 처음 이사간 게 우리 어머니가 중학생 때였다던데 거기서 학교를 다니시려면 정말 고생하셨을 듯하네요. 아무튼 저희 어머니도 예외가 아니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상주를 떠나실 때까지 상주 할머니께 엄청 야단을 많이 맞으셨다며 간혹 추억에 잠기실 땐 그 호랑이 아줌마라고 하시며 치를 떠시더군요. 그래도 할머니가 무척 든든하고 고마웠다고 해요. 어머니는 고등학교 졸업하실 때까지 통학을 하셨는데 고등학생이 되시고 나서는 일부러 일을 만드셔서 느낌이 좋지 않으신 날엔 어김없이 어머니를 데리러 학교까지 찾아오셨답니다. 그럼 그날은 어김없이 안 좋은 일이 생길 뻔한 날이었다고 해요. 시골이고 어두운 곳도 많고 그러다 보니 꼭 그런 곳에 서식하는 동네 양아치나 불량배들 있잖아요. 괜히 여자들 지나가면 시비 걸고 그러는 애들 말입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런 놈들에게 시비 걸릴 뻔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할머니 호통 한 번에 고양이 앞에 쥐처럼 꽁무니를 뺐다고 합니다. 상주 할머니는 우리 외할머니보다 5살 위였다고 하시는데 두 분 얘기하는 걸 들으면 아주 친한 동무라고 느껴졌었어요. 상주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희 외할머니도 몇 해 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상주 할머니를 항상 그리워하시더군요. 그렇게 그 마을에서 외갓집에서 살게 되고는 이상하게 그 할머니와 친하게 되었어요. 물론 제가 사람을 안 가리고 잘 사귀기도 하지만 할머니께서 절 엄청 챙기고 귀여워해 주셨거든요. 항상 할머니 집엔 뭔가 맛난 간식이 있었고
할머니는 그걸 챙겨주시고 제가 먹는 걸 참 기뻐하셨어요. 전 할머니가 제게 화내시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항상 얼굴 가득 주름진 한바구음만 기억이 나요. 제가 어린애라 그런 거 아니냐 하실지 모르지만 그건 아니었어요. 동네 애들에게 대하는 것도 그러셨고 제 동생은 저랑 2살 터울이고 그땐 더 귀여웠을 나이였는데도 별로 예뻐하시질 않으셨죠. 그렇게 몇 개월 친분을 쌓고는 드디어 본격적으로 할머니랑 같이 다니게 됩니다. 마실이라고 하나요? 어디 나들이 가시는 걸 무척 즐기셨던 할머니는 시내장에 가실 때 본격적으로 절 데리고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장 구경을 간 날 공교롭게도 구석에선 꽹과리 소리가 나며 굿이 벌어지고 있었죠. 어떤 집에서 굿을 했나봐요. 어린 저는 처음 보는 구경거리에 신이 나서 구경 가자며 할머니 손을 막 잡아 끌었는데 할머니가 단호한 목소리로 안 된다고 하시더군요. 심통이 난 저는 입에 바람을 잔뜩 집어넣고는 왜 안 되느냐고 했는데 할머니가 그러시더군요. 할머니가 거기 가면 저 사람이 다친다고 말이죠. 그때 한창 무당이 신명에 올라 시퍼렇게 날이 서 있는 큰 칼 위에 있었거든요. 그게 작두타는 거란 건 나중에 커서 알게 되었지만 굿판 근처도 안 가시곤 제 손을 잡고 빙 둘러 가시는 거였어요. 제가 시무룩하게 따라가자 할머니는 그게 안 되어 보이셨던지 배 안 고프냐며 우리 만난 거 먹으러 갈까 하시는 거였어요. 애들에게 뭐가 있어요. 그저 재밌는 구경이랑 만난 거만 있으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게 어린이지요. 한창 먹고 에너지 넘치는 아이인데 배가 고팠지만 망설였어요. 어머니께 단단히 교육받고 나왔거든요. 할머니 돈 없으니까 장에 가서 뭐 사달라고 떼쓰면 안 된다고 말이죠. 돈 보내주는 자식도 특별한 수입원도 없으신데 할머니가 쌈지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으셨겠어요. 제가 쭈삣쭈삣하자 할머니는 왜? 할미 돈 없을까봐 라고 하셨고 전 조심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께선 웃으시더니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고기랑 밥 먹자 라고 하시며 제 손을 잡고는 어디로 가셨고 전 고기라는 말에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얼마쯤 가서 몇 개의 골목을 거치곤 어느 집 대문 앞에 이르렀어요. 그곳은 다른 집과는 달리 이상한 깃발도 꼽혀 있고 절에서 쓰는 등도 달려있던 그런 집이었죠. 그 집 앞에 도착을 했는데 할머니가 분명 부르시지도 않고 초인종도 누르지 않았는데 안에서 사람이 급하게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문을 열고는 깊숙이 허리 숙여 인사를 하더군요. 전 어린 마음에도 참 신기했어요. 어떻게 알고 나왔지? 하고요. 할머니는 인사하는 아주머니를 본 채 만체하시곤 흡사 자기 집 들어가시듯 자연스럽게 그 집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는 밥 좀 차려봐. 애기 먹을 거니 신경 써서 이것저것 좀 차려오게 하시는 거였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랫사람 부리듯 하셨고 아주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공손히 대답하시고는 우릴 안방으로 안내하셨어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는 정말 푸짐한 밥상이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아주머니는 같이 밥을 드시지 않고 할머니 옆에 앉아 사극을 보면 중전마마나 대비마마에게 하듯 반찬도 올려드리는 등 수발을 들어주시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전 오랜만에 보는 고기 반찬에 온통 신경이 팔려 있었어요. 집에선 매일 된장찌개나 두부찌개에 김치랑 나물 몇 가지와 간혹 계란 후라이 하나 먹다가 집에서 먹던 반찬의 3배는 되는 것 같은 거기다 고기도 소고기랑 닭고기까지 있는 완벽한 밥상에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죠. 전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란 할머니 말씀은 콧등으로 듣고 열심히 고기를 흡입하고 있는데 간간히 할머니랑 아주머니가 나누는 얘기들이 들렸어요. 할머니가 아주머니 말씀에 추임새를 넣으시며 들으시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소리가 들렸고 아주머니는 감사하다며 공손히 화답을 하시더군요. 그렇게 식사가 끝나고는 할머니께서 제가 다 먹길 기다리시더니 다 먹었냐? 그러면 가자 하시며 미련 없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시더군요. 아주머니는 따라 일어서시며 언제 준비하셨는지 하얀 봉투 하나를 할머니께 공손히 건넸고 할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받아 챙기셨습니다. 문 밖까지 나와 깊숙이 허리 숙여 인사하시는 아주머니의 배웅을 받으며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러 갔고 할머니께선 차를 타기 전에 시내 큰 슈퍼에서 제게 과자를 한아름 사주셨어요.
그리고 계산하실 때 아까 아주머니에게 받은 하얀 봉투에서 돈을 꺼내 주셨고, 전 그제야 아주머니께서 할머니께 드린 봉투가 돈이었단 걸 알았어요. 그 뒤로도 장날이면 비가 오지 않는 날마다 꼭 할머니랑 장구경을 갔었고, 그때마다 할머니는 그 아주머니네 집 이외에도 여러 군데를 다니셨는데 한 번 갈 때마다 한 집만 가셨지요. 그리고 할머니가 가시는 집은 예외 없이 할머니를 큰 절로 맞으며 극진히 대접했고, 여기에 저도 덩달아 호사를 누렸답니다. 할머니가 어떤 무당집은 그냥 지나치셨는데 제가 왜 저 집은 안 가냐고 여쭈면 저 집은 가짜야라고 대답하시곤 하셨죠. 그러다 한 번은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할머니께선 그런 가짜 무속인 집을 보셔도 그냥 눈살 한번 찌푸리시곤 지나치곤 하셨는데, 한 번은 정말 한참을 서서 지켜보시더니 갑자기 화가 폭발하셔선 그 집으로 뛰어들어 가신 적이 있었죠. 그 집은 좀 젊은 우리 엄마보다 좀 더 나이 들었을 아줌마가 점을 치시고 계셨고, 손님도 몇 분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뛰어들어가신 할머니는 다짜고짜 점 보는 탁자를 잡아 엎으시고는 그 아주머니께 호통을 치셨어요. 전 할머니 행동에 놀라 쫄래쫄래 마루까지 따라 들어가 지켜보고 있었는데, 할머니께서 이런 되지도 않은 망할 년이 어디서 귀신 팔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사기치려고 한다며 고래고래 고함을 치셨어요. 그러시고는 내가 그냥 밥벌이나 하려는 것들은 그냥 큰 피해 안 주고 밥이나 먹고 살려고 하는 것들이라 여겨서 그냥 두었는데, 넌 사기치려고 맘먹은 년이니 내가 그대로 보고 지나칠 수 없다시며 그 아줌마를 쥐잡듯 했고, 그 아줌마는 말 대꾸조차 한마디도 못하셨죠. 그렇게 한바탕 폭풍이 지나고 다음번에 와서도 그냥 여기 이러고 있으면 좋게 안 끝난다는 요지로 말씀하시곤 그 집을 나오셨는데, 그 다음 장날에 가보니 이미 다 정리하고 도망갔더군요. 그날 할머니가 순례하신 집에서 들으니 할머니가 난리치신 그날 밤에 혼이 빠진 상태로 싹 정리해 상주를 떠났다고 하더군요. 상주 할머니의 과거는 저도 아는 게 없어요. 젊으셔선 뭘 하신 건지 어떻게 지내신 건지. 다만 이제와 생각해보면 큰 신을 모셨던 무당이 아니셨을까? 혹은 신을 닮고 계시지만 무업은 안 하신 은둔 무속의 거목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기묘한 추상화. 대학생 때 반년 정도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다. 1살 연상의 미대생이었다. 아르바이트 하다가 알게 된 사람이었는데 언뜻 보기에는 그냥 지극히 평범한 여대생이다. 그러나 그녀가 그리는 그림은 그렇지가 않았다. 전위적이라고 해야 할까? 나는 그림 같은 것에 정통하지 않아서 전위적이라는 표현이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녀의 그림은 하나같이 몸의 어느 한 일부가 거대한 사람이었다. 그룹 전시회에 출품했던 작품도 그랬고, 그녀가 보여준 스케치북에 가득 담겨있던 그림도 그랬다. 예를 들어보자면 그녀가 반나의 외국인이 정면을 응시하는 그림을 그린 적이 있다. 그림 속 외국인은 왼쪽 눈이 비대하게 커서 얼굴의 반 이상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얼굴 바깥까지 튀어나와 있었다. 발가락만 거대한 사람을 그린 적도 있다. 부위는 천차만별이었다. 그녀의 화풍은 사실적이라기보다는 추상적이었지만 그래도 그녀의 그림을 보면 구역질이 날 때가 많았다. 내가 그런 반응을 보일 때면 그녀는 언제나 곤란한 표정을 짓곤 했다. 그녀와 사귀고 난 후로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있다. 내가 어릴 적부터 몇 번이고 반복해서 꾸던 꿈을 꾸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악몽이라고 구분지어야 하는 것일까? 그 꿈은 흔히 있는 쫓기고 도망다니는 위협적인 꿈이 아니었다. 조용하고 정적이던 그 꿈은 언제나 기습적으로 찾아왔다. 자루 같은 것이 등장한다. 흡사 옆난과도 같이 아리따운 문양의 커다란 주머니. 하지만 어린 아이 정도는 들어가 숨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다. 내가 어떤 꿈을 꾸던 중이었건 상관없이 그 꿈은 찾아온다. 갑자기 정신이 들고 보면 옛날에 살던 아파트에 내가 서 있다. 창가에서 저녁 노을이 쏟아지는 방 안에 그 주머니는 내 앞에 놓여져 있다. 나는 이 꿈이 참으로 무서웠다. 꿈이란 본디 제멋대로 눈앞이 핑핑 돌도록 어지럽게 바뀌는 것이 아니던가. 내가 이 방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공기가 얼어붙은 듯 멈추어 버린다. 꿈속의 방에는 문이 없다. 나는 단지 우두커니 서서 그 자루를 바라본다. 보고 싶지 않은데 홀린 듯 눈을 뗄 수가 없다. 아주 근소하게 열려있는 자루의 입구를
일말의 기대감을 안고 바라보고 만다. 꿈에서 깨는 것만이 도망칠 수 있는 길이다. 그 방에는 언제나 석양이 들이오고 있다. 석양이 점차 어두워지면 자루의 입구가 열릴 것만 같은 기분이 든다. 대략 이런 꿈이다. 꿈에서 깨고 나면 언제나 강렬히 생각한다. 이제 다시는 그 방에 가고 싶지 않지만 그 어떤 즐거운 꿈을 꾸는 도중이라도 문을 열면 그 방으로 이어지고 만다. 소스라쳐 그 방에서 나오려 뒤를 돌아보면 문은 이미 사라지고 없다. 빈도는 점차 줄어들었지만 그 꿈을 대학 입학 직전까지도 꿨었다. 차근차근 생각해봐도 그 자루를 본 기억은 없었다. 오래전 살던 그 아파트는 이미 철거되고 없어졌다. 그곳이 등장하는 이유와 맥락을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두려움이 생겼다. 부모님께도 그 누구에게도 차마 털어놓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여자친구와 사귀기 시작하고부터는 이 꿈을 단 한 번도 꾼 일이 없다. 안심하는 마음 한켠에 오랫동안 멈추지 않던 딸꾹질이 멈춘 것 같은 기묘함이 느껴졌다. 여자친구에게 이 일을 한번 상담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던 어느 날이었다.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우리 한밤중에 미술대 건물에 몰래 들어가 볼까? 미술대 건물은 밤에는 문단속이 단단히 되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비밀리에 잠입할 수 있는 루트가 알려져 있었다.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녀를 따라 미술대 건물에 잠입하기로 했다. 약간의 불빛조차 없는 어두컴컴한 밤. 여자친구와 미술대 건물로 갔다. 그녀는 벽을 기어올라 열려있는 창문 안쪽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건물의 뒷문이 열렸다. 나는 미술대 건물에 와보는 것이 처음이었다. 건물 안에는 상상 이상으로 여러 가지 물건들이 번잡하게 굴러다니고 있어서 나도 모르게 그만 감상을 내뱉었다. 더럽기도 하지. 가지고 온 손전등으로 여기저기 비추며 그리다만 그림이나 목공품 같은 학생들의 작품 속을 가르듯 헤치고 복도를 누비며 계단을 올라 3층의 어느 방으로 들어갔다. 여기가 내가 작품을 두는 곳이야. 분명 어디서 본 것 같은 화풍의 그림이 빽빽히 놓여 있었다. 늦은 밤에 이런 식으로 흐릿한 빗줄기 아래서 보려니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소름이 끼쳤다. 전부터 묻고 싶었는데 어째서 이런 식으로 딱 한 부분만 비대한 사람을 그리는 거야? 분위기 탓이었을까? 나는 여자친구에게 지금까지 차마 묻지 못했던 그 질문을 던졌다. 여자친구는 오른쪽 눈이 기괴하게 커다란 사람의 그림을 손전등으로 비추며 대답했다. 내가 어렸을 때 말이야. 가족들이랑 외국의 어느 섬에 간 적이 있었어. 그곳의 민화 중에 이런 게 있었어. 옛날에 인간이 지금보다 더 거대하고 거만했던 시절. 인간의 태도의 화가 난 정령이 저주를 걸어서 사람들의 몸을 작게 만들어버렸어. 하지만 인정이라도 베푼 것인지 몸의 한 부분에만은 저주를 걸지 않고 그대로 두었어. 사람들은 점점 거대한 손이나 귀가 징그럽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지. 그래서 정령에게 빌었어. 나머지 몸도 작아지도록 저주를 걸어주세요 라고 말이야. 나는 무심결에 그림을 응시했다. 그러니까 말이야. 이건 저주에 걸려 작아진 거인들이야. 이 남자는 커다란 오른쪽의 눈으로만 진실된 세상을 볼 수가 있어. 하지만 평범하게 살아가기에 그 눈은 오히려 짐이 되었지. 그래서 인간들은 스스로 어리석고 왜소한 생물이 되기를 선택했다는 그런 민화였어.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라고 생각했거든. 조근조근 이야기하는 그녀의 얼굴은 희미하게 어두워져 있었다. 나 말이야. 안 믿어줄지도 모르지만 정말로 봤어. 그 섬의 한 구석에서 그 그림처럼 생긴 사람을 가족들 중에 나만 봤어. 집에 돌아오고 나서도 봤지. 우리 주변에 있더라고. 더 이상 이런 거 안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내 눈에는 계속 보였어.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을 퇴치하는 방법을 찾아다녔지. 귀신의 시인 사람이 질문을 하면서 돌에 표시된 점선을 이으면 그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서 돌에 갇히고 만대. 그래서 나도 이런 그림들을 그렸어. 그랬더니 안 보이더라고. 몸의 일부만 거대한 사람들이 말이야. 하지만 그때부터 여러 불가사의한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 어쨌거나 나는 그딴 것들을 보고 싶지 않았는데. 근데 있잖아. 이거 꼭 그 민화의 내용 같지 않아? 평범한 생활을 하고 싶어서 진실일지도 모르는 힘을 버리는 게 말이야.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전부 그림으로 그리지 않아. 이제는 보고도 못 본 척 할 뿐이야.
그래도 신체의 일부가 큰 사람들을 계속 그리는 건 그냥 정말로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지. 그러고 보니 그녀의 그림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백인이었다. 바보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해. 그녀는 평상시처럼 곤란한 듯한 표정으로 나에게 물었다. 확실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다. 황당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그녀가 이야기를 듣던 도중에 내 눈에 들어온 그림이 있었다. 그녀의 등 뒤에 있는 선반에 꽂혀 있는 그림들 중 가장 안쪽에 있던 그림. 그 그림에는 항상 내 꿈에 나오던 그 자루가 그려져 있었다.